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쳐. 코로나 2년 동안 그 귀하다는 공연이 열려도 가수들은 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졌죠. 함성이 돌아온 공연장에 관객이 몰리는 중입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야외 페스티벌에 구름 인파가 몰린답니다.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사전 티켓은 사상 처음으로 10,000장 넘게 팔렸고 서울 재즈 페스티벌 공연 티켓도 3초 만에 완판됐습니다. 수출로 버틴 1분기 0.7% 성장이 걱정스러운 마당이라 북적북적 내수 살아난다는 소식은 일단 반갑습니다. 안팎의 사정이 복잡하지만 볕은 뜨겁고 그늘은 시원한 참 좋은 계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5월 24일 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출범을 알리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죠. 어떤 이야기 오갔는지 전해드리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8월에 돌아올 전월세 대란 가능성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또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줄이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는다고 하고요.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점점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함께 전해드리고요. 무역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무역 적자 석 달째 이어질 전망인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하는 분들은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올여름 지구촌 전력 대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제 소식들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잠깐경제에서는 최근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 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수도권은 집값이 전세값이 좀 올라간다고 하고요. 지방은 또 생각이 다른 모양이네요. 유의할 점 살펴볼게요. 증시 들렀다가 오늘 지식발전소 열립니다. 2년 동안 준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거 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 논의하면서 거론이 될 만큼 좀 쟁점이 됐던 사안인데 동아일보 박성민 기자와 함께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볼게요. 생활발전소에서는 텔레마케팅 판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 대응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누가 담당하게 될까요? 한국경제신문의 구민기 기자? 그렇습니다. 네, 너와 나의 요술공주 구민기 기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술공주하고 요술공주하고 약간 다른 거 맞죠? 예, 뒤에서 술을 조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 저녁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한 구민기 기자와 함께하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현장에서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네, 어제 IPEF 출범 정상회의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 중이었고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13개국 정상이 회의에 참여하면서 IPEF가 출범을 선언했는데요. 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했고요. 5번째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PEF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구민기 기자는 어떤 부분에 밑줄을 쫙 그었습니까? IPEF가 그 기존의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무역 협정들하고는 조금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읽히고 있어요. 그 FTA 같이 시장을 개방해서
너도 나도 무역 자유롭게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아니고요. 뭐 디지털, 뭐 공급망, 청정에너지 같이 새로운 경제통상 의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모여서 대응 방식을 논의해보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협력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묘한 협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행정적인 공동체 같은 건데 완전한 시장의 개방이라고 하는 기존 경제협력체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반중 연대 성격의 협력체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요즘 IPEF를 두고 안미 경세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이 말을 줄인 건데요. 이게 원래 있었던 안미 경중이라는 단어하고 비교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 뜻이라고 하는데 이 기조가 기존 국내 외교 정책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중국을 탈피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안미 경세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고요. IPEF가 이런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기질 않겠군요. 네, 어제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IPEF에 대해서 패거리를 지어서 소그룹을 만드는데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IPEF가 자기만 쏙 빼놓고 따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PEF로 집단을 하나 형성해서 나중에 뭐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두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이 뭐 한국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같이 뭐 반대 행동을 여러 가지로 또 할 수 있어가지고요. 중국의 반응을 조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 가볼까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기자들하고 만났네요. 네,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 열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나 뭐 임대차 3법, GTX 같이 최근 부동산 시장 현황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던 제도인데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원 장관은 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서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경직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안정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없애는 거는 부작용이 크다고도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상한제 분양가에다가 뭐 재건축조합 이주비 같이 정비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을 한다거나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뭐 공사비를 인상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서도 청문회 당시부터 좀 생각이 다르다 이런 예.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올 여름에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물량들이 대거 나오면서 시장이 약간 불안해질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려에 대응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관련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도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든 임대차 3법을 아예 뜯어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틀 안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동안 GTX 얘기도 참 많았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니까 수도권 GTS 건설 관련해서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어제. 그러니까 ABC 노선이 있는데 이 ABC 노선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고요. DEF 노선은 임기 내 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방침도 뚜렷하게 세운 모양이네요. 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뭐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3월에 올해 보유세 산정에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를 낮춰서 보유세를 줄이겠다 이런 방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아예 돌려서 보유세 부담을 더 낮추려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듭니까?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서울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제곱미터 한 채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 아파트에다가 2022년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은 올해 종부세가
1,351만 1,200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2020년 공시가를 적용을 하면은 세액이 521만 5,440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6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라는 게 매년 고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올해 기준이 되려면 요 공시가격이 2020년 걸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제도로는 허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시가를 2021년 수준으로만 한시적으로 바꾸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낮추는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공시가로 과세를 할 때 할인해주는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비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편리한 거라서 정부에서도 이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년 소급해서 적용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법 개정 사안이라면 두루두루 고려할 네.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순차적으로 100%까지 올리겠다. 이게 전 정부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될지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8월에 원래는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이 조합원들이 이게 만기가 돌아오는 갚아야 될 돈들이 있었잖아요. 예. 건설사들이 보증을 선 셈이었는데 건설사 지금 공사 중단하고 나가 있는 상황인데 이거 사업비 대출 어떻게 갚는답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힘들어져 가지고 새로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둔촌 재건축 사업에 돈을 댄 금융사 단체들이 그러니까 조합하고 시공단이 갈등 조정되지 않으면 대출 연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건축 사업이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공사들이 보증을 서고 조합이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기존에도 방송에서 많이 전해드리긴 했듯이 이 둘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사 입장에서는 둘이 싸울 거면은 돈 더 못 빌려주니까 빨리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잠시 후에 잠깐 경제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오늘 구민기 기자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상황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된 거 아니죠? 자, 다들 마스크 실내에서는 꼭 착용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화요일 부동산 시장 점검해보는 잠깐 경제 하는 날이죠. 지방부동산에 깡통전세 주의보가 들어왔다 이 얘기도 있고요. 둔촌주공 사태가 대체 어떻게 될지 함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세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둔촌주공이 조만간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된다. 한 집에 보통 1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이 사업비 대출을 7천억 원을 받아서 이게 8월에 만기인 겁니다. 근데 이 대출을 해줄 때 그냥 해준 게 아니라 시공사가 보증을 해준 건데요. 지금 시공사들과 조합이 갈등을 겪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 대주단이라고 하는데요. 대주단 입장에서는 이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만기 연장을 못 해주겠다. 갈등을 봉합하지 않으면 갚아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둘이 이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근데 합의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합에서 갚거나 왜냐하면 시공사가 보증을 해줬던 건데 보증한 걸로는 안 되고 갈등을 겪으면 사실은 보증이 들어간 거지 사실상 조합의 대출이기 때문에 조합이 만기에 연장이 안 되면 갚던지 아니면 조합이 못 갚을 경우에는 시공사가 대위 변제라고 하는데요. 대신 갚아주면서 갈등이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중재에 나설 거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겠죠. 과거에도 이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네, 예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결국에 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갚지 못하고
시공사가 대신 그 사업비 대출을 갚아주는 대위 변제를 하면서 사업권을 가져가게 되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 대출을 갚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사업권을 뺏기게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거죠. 그래요. 조만간 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깡통 전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깡통 전세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에서 최근에 매매 가격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전세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분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가 1,391억 원에 달했는데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도 높은 수준이라서 이런 추세로 가게 되면 좀 우려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부동산 양극화 상황. 지방의 최근 전세가율이 어떤지 보면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사고가 난다라는 지역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는 전세가 매매가 비율, 전세가율이 전국은 66.3%인데 이걸로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요. 서울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에서 이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4.6% 전세가율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 시세로 보니까 50%밖에 안 됩니다. 네. 이런 지역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나죠.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충청남도가 78.9%, 전라북도가 75%, 경상북도도 78.2%, 거의 80%에 달하고 이 군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군구 단위로는 80%가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지역별로 보니까 전국에서 전세가율 제일 높은 지역이 전북 79%,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 목포, 광양 이런 곳들은 뭐 83, 85%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뭔가요? 네,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매매 가격 오를 때에는 수도권이 많이 올랐고 지방은 적게 올랐는데 하락하면서는 수도권은 지금 미미한 조정이라면 지방은 좀 더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때 오른 폭이 적었는데 빠지면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더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이 2배 오르는 동안에 10%밖에 안 올랐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도 전세 가격과 격차가 매우 미미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요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이거를 숫자만으로 얼마가 절대값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요. 통상적으로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 매매 가격 대비 경매에서 낙찰되는 기준을 볼 때요.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전세가율 70%만 넘어가도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80%가 넘어가 버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줬을 때 경매에 들어갈 경우에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못 받아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때에 대비해서 들어두는 전세금 보증보험이 있잖아요. 이게 전세금 보증보험들 들어놓으시면 요게 좀 든든하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입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서 보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확실히 과거 대비해서는 전세 보증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세가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보증보험의 수수료가 요율로 곱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가 전세에는 사회 초년생들이 좀 보수적으로 가입을 하는 반면에 고가로 올라갈수록 가입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보증 제도는
이 보증해주는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가액에 따라서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보고 가입하셔야 되는데 6억 넘는 전세, 이런 고가 전세에서 오히려 가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HF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보증 SGI, 이 세 군데에서 대출을 해주고, 마지막 서울보증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10억 미만이면 해주기 때문에 조금 좀 더 많은 대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게 수수료가 많이 비싼가요? 0.1에서 0.2% 정도인데요. 요율로 하다 보니까 뭐 한 2억 원짜리 전세면은 4, 5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가입을 좀 하시는데 4억, 5억 넘어가게 되면 0.2%가 조금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대까지도 가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전세금의 0.1에서 0.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수도권까지 이 깡통 전세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수도권은 전세가가 매매가 대비해서 60% 또는 그 미만으로도 전세가가 좀 아직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상태인데요. 수도권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경기도, 인천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집값이 조금 조정을 받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깡통주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수도권도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세가 매매가 비율이 붙는 데에는 매매 가격이 약간 하락하는 것도 있지만 전세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전세자금 대출이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되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시려고 전세를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가 되면 8월 2일부터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매물이 나오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전세도 너무 오르면,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깡통주택 확산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열매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영차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네, 3대 지수 모두 모처럼 1%대 넘는 급 반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에 힘입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 은행주인 JP 모건에서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일부 완화된 이러한 요인들이 금융주와 빅테크주 위주로 강세를 연출하면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JP모건 같은 경우는 주가가 6%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플러스 5.9%, 웰스파고가 플러스 5.2% 등 여타 금융주들도 대부분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빅테크주들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고, 지난주에 주가 폭락세가 있었던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러한 필수 소비재 유통업종들도 최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이게 증시를 좀 띄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 JP모건이 이제 본인들의 모처럼의 투자 오프라인 행사 투자자의 날을 맞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왔던 핵심 이야기가 올해 순이자 이익을 기존에 예상했었던 50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러한 동시에 다이먼 이제 JP모건 CEO는 현재 소비도 강력하고 기업 이익도 탄탄하기 때문에
부실 대출에 따른 대손 충당금이 올해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대출 같은 경우도 완만히 늘어나면서 예대마진 전반적인 수익성 강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 보시면은 그 증시 급락의 중심에 있었던 악재가 경기 침체 우려였었는데 이번 JP모건의 이익 전망 상향에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은행주들의 견조한 이익, 또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실물 경제의 양호한 신용 여건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과거의 침체가 임박했던 시기 혹은 실제 침체 시기와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물론 최근 파월 의장이 본인 스스로가 시인하고 또 시장에 경고했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과정에서 고용이나 성장이 훼손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은행주들의 이익 전망, 또 주요국들이 경제 재개에 따른 이연 수요, 억압 수요가 풀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 증시에서 벌써부터 반영해 나가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중국산 제품의 고율 관세 일부는 좀 낮추거나 없앨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물건값을 깎기 위한 조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적용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가능성 높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그러한 관세 인하 조치는 일시적인 한시적으로만 좀 단행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세 히스토리 잠깐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미중 관세는 2018년도 트럼프 집권 당시 트럼프가 중국산 의류와 가전 등 연간 총 3,700억 달러 제품에 최대 25%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이러한 관세 부과가 중국산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쪽 보좌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내리는 게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라고 지시했고 이미 본인들의 상세한 보고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에 있지만 저는 그 관세 인하는 하나의 테이블 위의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미국 무역대표 등 일부 미국 내 정치권 관계자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 수단을 이유로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실제 관세 인하를 논의를 넘어서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잡음, 노이즈가 발생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소식 짧게 전할까요? 예, 국내 미국 증시 훈풍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0.3%대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 마감 후에 미국의 대표적인 성장주 어플리케이션 업체인 스냅이 실적 전망을 부진하게 제시함에 따라 주가가 30% 넘게 지금 시간에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 나스닥의 선물 시장 주가를 약세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내 증시에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십니까? 저는 한 3잔씩은 마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마시고 중간에 졸릴 때 그리고 오후에 힘을 바짝 내야 될 때 저 혼자 3잔이면 전 국민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를 해보니 전국의 카페가 한 10만 개 됩니다. 서울에만 한 2만 개 정도. 하루에 한 명만 손님을 받아도 적어도 10만 개씩의 컵이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명만 오겠습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이걸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만든 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인데 원래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가 이게 또 뒤로 미뤄졌습니다. 중간에 카페 주인들은
이런 식이면 우리 머리띠 메고 거리로 나서겠다라고 했었다는데 대체 컵 보증금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 막전 막후 상황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라는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한 20년 전쯤인가요? 그 컵 모아서 갖다 주면은 요거 동전으로 바꿔주고 그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같고 그냥 가격만 300원으로 오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원래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까? 네, 당시와 비슷했던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 그걸 좀 규정했던 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공병을 갖다 주면은 보증금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그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제빵 업종에서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그리고 플라스틱 컵이나 종이컵의 음료를 구입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내고 이 컵을 반환하면 그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모든 음료를 파는 매장이 대상인 건 아니고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곳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스타벅스, 이디야, 뭐 맥도날드 이런 큰 매장뿐 아니라 작은 커피 브랜드들도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약 한 38,000곳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대상 카페가 38,000군데 정도 되었다. 그런데 그 예전에도 우리가 해봤던 제도고요. 그냥 그 빈컵 다시 갖다 주면은 돈으로 돌려주고 간단해 보이거든요. 겉으로 네. 보기에는. 그런데 지난주에 갈등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커서 특히 1인 사장님들 작은 카페 하는데 나 이것까지 감당 못한다 이랬던 분들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 문제가 가장 쟁점이 됐습니까? 네, 이 컵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컵에 그 바코드 라벨을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야 됩니다. 이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낸 컵이 맞는지 그리고 혹시 위변조가 되는 건 아닌지 네.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중복 지급이 되면 안 되니까요. 이 라벨 값이 장당 6.99원, 그리고 약 7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환된 컵을 이제 그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비용 역시도 이제 비용이 드는데요. 이게 표준 컵인 경우에는 4원. 그리고 이제 규격이 좀 자유로운 비표준 컵은 10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300원을 보통 저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이제 카드 수수료가 붙잖아요. 이 수수료 역시도 이 매장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연매출 3억 이하인 매장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0.5%니까요. 300원이면은 약 한 1.5원 정도가 붙게 되는데요. 네. 결국 한 잔을 내가 팔았다라고 네. 했을 때 표준 컵이면 한 12원에서 13원, 비표준 컵이면 한 19원 가량 정도 이제 비용을 점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500잔을 판다고 치면은 12원으로 해도 6,000원. 뭐 한 달 30일이면은 약 18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네. 이 라벨을 그 소량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보통 롤로 1,000개 단위로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발주해서 받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한 3주치, 한 달치를 미리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백만 원을 미리 선입금을 하고 라벨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뭐 1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인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코드 사용한 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컵을 대부분 이제 그 뜨거운 커피의 경우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냥 거기다가 새겨서 아예 컵을 만들 때 거기 인쇄된 상태로 받으면 라벨을 만들고 붙이고 이 비용이 줄어들지 않나요? 사실 이번에 자영업자분들, 점주분들이 요구한 사안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이거를 따로 구입을 하고 붙이고 해야 되느냐. 차라리 미리 컵을 제작할 때 네. 그렇게 새겨서 나오면 훨씬 낫지 않느냐라는 불만도 있는데 이 역시 좀 정부가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보증금 제도를 만들었고 이 컵이 보증금 낸 컵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컵에 주민등록 그렇죠. 등본 네. 같은 걸 붙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스티커를 만들고 붙이고 이걸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정말로 보호하는 건지 좀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한 컵을 그러면 카페 사장님이 가지고 있다가 회수하는 업체에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척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보관도 만만치가 않겠어요? 그 사실 비용 부담도 있지만은 그 점주분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컵을 이제 보관하고 반환해서 그 반환금을 돌려주고 또 컵을 씻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인건비가 사람 손이 더 필요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만은 뭐 매일매일 수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000개 가량이 쌓여야지 수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한 100개 정도 들어오는 매장이면은 열흘 정도 그 반환된 컵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요즘같이 이제 더운 날씨에 그 컵을 그냥 둘 수도 없는 거고 매장 위생이라든지 냄새 때문에라도 그냥 둘 수 없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는 씻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협소한 매장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직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만약에 그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점원을 더 고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컵을 모아서 일단 카페의 사정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그려보면 카페가 굉장히 넓은 곳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나름대로 위장을 좀 했습니다만 초록색 로고가 있는 그 카페도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니면 컵을 몇천 개씩 쌓아놓는다. 일단 공간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고생스럽다. 이거 어렵다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국가대로 전산 처리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또 회수해서 어딘가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여기에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상당 부분 비용 부담이 일단은 그 각 매장에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정부 역시도 이제 무인 회수기 설치라든지 또 보증금을 집행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외에 사업 홍보비 등으로 작년에 논의를 한 뭐 결과를 보니까 뭐 한 올해 한 200억 정도 비용이 들 것이다라고 추산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이게 상당히 비용 부담이 있고 또 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라벨을 붙인다. 일단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라벨을 만들었다고 쳐요. 요거를 본사가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사실 본사에서 카페로 그 판매할 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컵값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그 작업을 좀 해서 내려보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주에 점주들의 이런 불만이 커지자 환경부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특히나 주문하는 과정을 이제 점주분들이 아니라 본사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 본사의 역할이나 부담을 좀 더 늘리겠다라고 좀 대책을 내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라벨 부착이라든지 컵을 자영업자분들이 각 매장에서 받을 때 이미 그런 라벨이 부착되고 상태로 오거나 새겨진 상태로 오면은 그 판매 전 단계에서의 좀 부담이나 비용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컵에 그냥 굳이 새겨야 되면 컵에다 새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거요. 보증금을 낸 컵인지 안 낸 컵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생각해보면은 그런 작업 없이 그냥 그 회사 마크가 있으면 아무데나 지점에 가져가면 그냥 내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그걸 굳이 구별하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역시도 지금 내가 구입한 매장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브랜드 매장에 가서도 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이제 컵이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뭐 그냥 버려진 컵을 또 주워서 가져다가 이제 회수하는 그 반환금을 받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이제 이런 과정에서 컵 인식 그 컵을 이제 중복으로 지급되거나 하는 네. 걸 막기 위해서는 이 위조 방지 라벨이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고 이걸 조폐공사를 통해서 위조 방지 기능을 있는 인식이 가능한 라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 라벨조차도 예.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정부 공인 스티커를 만들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폐공사에서 찍어 오겠다. 네네. 이게 저기 경남에 어디죠? 경남에 그쪽에 공장이 있거든요. 제가 조폐공사 가봤는데 그럼 거기서부터 이걸 찍어가지고 이걸 물류로 해서 전국으로 실어 나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주문할 때 1,000롤 이상 롤이 1,000롤이고 2-3주씩 이상씩을 이제 발주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크네요. 근데 언뜻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부가 결국은 컵을 재활용하자,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취지에서 보증금 제도를 실시한다면
버려져 있는 컵은 누가 주워서 갖다 줘도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300원에 결제를 하고 버린 분은 이게 300원짜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주워서 갖다 주었다. 죄도 취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꼭 낸 사람인지 확인해야 됩니까? 그 낸 사람인 본인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낸 컵인지 안 낸 컵인지 그것만 이제 확인이 되면은 그 컵에 대해서는 300원을 이제 300원이 결제된 컵이니까 네. 돌려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게 그러면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까? 가장 크게. 일단 이 일회용 컵에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 그리고 종이가 상당히 좋은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소각되거나 매립되면 자원이 낭비되는 거니까요.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서 다시 재활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뭐 지금 이 환경부가 추산하기로는 이런 커피 그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약 25억 개에서 28억 개고 지금 적용 대상인 38,000곳 정도에 사용되는 컵이 약 한 23억 개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근데 환경부 기대로는 한 70% 가까이는 좀 회수율이 기대한다라고 하니까요. 상당 부분 이게 회수가 될 경우에 또 플라스틱으로 한정해 놓고 보면은 이 플라스틱을 잘게 부숴서 우리 기능성 의류라든지 뭐 가방 그리고 저희 세제 용기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부는 그런 면에서 이 연간 한 400억 이상의 비용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일회용 컵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도 약 한 6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제도를 원래는 6월 10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워낙 이런저런 얘기가 많다 보니 인수위 때부터 논의를 하다가 제도 시행을 뒤로 미루기로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미룬다. 네. 환경부는 어떤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답니까? 그래서 일단은 환경부로서는 그 제도 취지에 대해서 국민 공감대가 있다라는 건 믿고 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이를 줄여야 된다라는 인식은 국민 공감대도 있다라는 거는 사실인데 다만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부담을 너무 고려하지 못해서 지금 역풍을 맞은 상황입니다. 6개월 뒤 1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뚜렷한 추가 대책이 없는 한 그때도 마찬가지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고 그리고 또 이번 그 시행 유예가 예상된 결과라는 좀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2번 연속 정책 추진했던 게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원래 4월 1일부터 그 카페에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이게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정책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스톱이 됐어요. 이게 그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유예가 됐거든요. 그때 한번 환경부 추진했던 정책이 한번 좌초됐었는데 또 다시 이제 이 보증금제마저도 또 유예가 되면서 사실 이 지금 방역이라든지 또 경제 논리에 밀려서 또 환경 정책들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라는 좀 뭐 불안감을 환경부 안에서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커피나 커피 관련된 산업의 재활용을 박성민 기자처럼 현장에서 오랫동안 아주 꼼꼼하게 취재한 기자가 드물거든요. 박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 제도를 목적대로 시행하자면 어떤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법이 사실 통과된 거는 2020년 6월이거든요. 이후 2년 정도 사실 준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환경부나 그 각 업체, 각 브랜드 매장들에서 기업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도 지방순회 공청회도 시행 3개월 전에나 시작했었고 또 이달 초에 시연회가 있었거든요. 너무 올해 들어서 갑작스럽게 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추진을 하면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도를 추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에서라도 자영업자들이 현장에서 뭘 원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좀 환경부도 열심히 의견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건 이제 무인 회수기 같은 점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나
인프라 시스템을 좀 갖춰야지 환경부가 원하는 대로 좀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 의견 주시는 청취자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동아일보의 박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 상품 같은 것들 가입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아마 고령층은 더 많으실 것 같기도 한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절차를 진행하느라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 방식이 나한테는 편리했다 장단점이 있을 텐데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제법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조윤주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 기자님, 우리 텔레마케팅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텔레마케팅 피해는 보험에서 가장 많이 좀 발생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전화를 받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금 지급 한도를 안내받지 못하거나 보장 내용이 달랐다라고 해서 갈등을 빚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안내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 지식이 부족한 노년층 등을 상대로 보험 상품을 강매하는 행각까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한 경기도에 사는 소비자는 최근에 아버지께서 1년간 같은 보험사의 상품에 무려 7개나 가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이게 한 보험 판매원이 전화를 꾸준히 하면서 보험을 가입시켰던 겁니다. 보장 내용도 대부분 중복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따져 물었지만 이미 판매 과정이 모두 녹취가 되어 있고 약관 안내에도 아버지께서 응했다면서 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따졌습니다. 아마 그 소비자도 물론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고 한 계약들이 많다고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럴 때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네,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가입하시는 과정 중에 해피콜을 통해서요. 내가 원치 않는 보험이라고 하면은 가입 철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가입이 됐다. 그러면 15일 이내라면 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취소 의사를 전달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약관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사항처럼 중요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3개월 이내라도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 어떤 게 있나요? 네, 보험업법에서는 전화통해 보험 모집할 때는 설계사가 청약 내용 그리고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고지 의무, 약관 주요 내용 같은 사항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이때 소비자에게 무조건 보장 이런 발언은 금지하게 됩니다. 설계사가 만약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품질 보증 해지를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품질 해지 보증 같은 경우에는 가입 과정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때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품 가입 과정 녹취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면 청취할 수 있으니까요. 보험사에 요청을 해서 만약에 내가 불안전 판매를 당한 것 같다고 하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텔레마케팅을 보험업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업종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통신 판매 같은 경우에도 그 텔레마케팅이 고질병처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신규 가입을 하거나 통신사 이동을 할 때 또 뭐 셋톱박스 교체 같은 뭐 서비스인 것처럼 해주는데 실제로는 요금을 납부했어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최신 휴대전화를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말기 요금을 부과하거나 약정 기간이 24개월이다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뭐 36개월, 48개월 이렇게 느려서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에 사는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통신사를 오랫동안 그 인터넷과 TV 상품을 이용을 했었는데 통신사 직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네. 오랫동안 장기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얘기를 해서 수락을 했는데요. 이게 서비스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는 요금을 납부해야 했었던 겁니다. 아, 네. 단골 손님 우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통화 녹음을 또 다시 재생해서 들어봤더니 마지막에 이게 상품이 3년 약정이 걸려 있습니다라고는 안내를 했다고 하는데 소비자가 이 부분을 놓치시긴 한 거죠. 에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반칙이잖아요. 네. 그러면 불안전 판매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약을 했다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규정상으로는 일단 가입 후에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소비자들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계약이 잘못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걸리는 시간이 14일 넘기기가 일수고요. 만약 판매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방법이 없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어요? 예, 일단 판매자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관련 부처 신고를 통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신사업자와 또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불법 텔레마케팅을 신고하실 수 있고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제도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텔레마케팅 영업이라는 게 대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신고하실 때는 아무래도 자료를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경을 유도하는 그런 불법 텔레마케팅 내용을 증빙하실 수 있는 녹취 파일이나 뭐 수신 내역 화면 캡처 이런 것들을 함께 제출해서 신고한다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신고를 접수하시면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만약 정말 불법으로 텔레마케팅을 했다라고 하면 영업 정지 또는 수수료 환수 같은 제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 들어서 뭔가를 계약하실 때는 잘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네. 종이로 봐도 사실 말이 어려우면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요런 것들은 그 계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떠세요? 라고 했을 때 잠깐 끊고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화 다시 얼마든지 통화하실 수 있거든요.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도 전화 판매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피해가 날 수 있나요? 네, 실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화 권유 판매 방식인데요. 무료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사용해 보라고 하면서 본품까지 함께 보내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이게 무료 샘플인지 뭐 본품인지를 파악하지 않고 먼저 뜯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샘플이 아닌 본품이어가지고 비용을 좀 청구당하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물론 업체들도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게 박스 내에 안내장이 구비가 되어 있다. 써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소비자들은 이거를 잘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 소비자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소비자셨는데 화장품 샘플을 주소지로 보내주겠다라고 전화를 하면서 본품을 함께 보낼 테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품은 2주 후에 회수해 가겠다고 네.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미심쩍어서 박스를 개봉하지도 않았는데 일단 판매원 연락이 안 되고요. 고객센터 뭐 회사 전화 전혀 연락이 안 되는데 2주 후에도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선불로 받았고 물건이 도착을 해야 환불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락을 끊어버린다. 어떻게 구제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는 방문판매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요. 물건을 살 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대면에서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조금 이따 다시 통화합시다. 요것만으로도 아마 많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아이디어 좋네요. 5804님, 요금 나와야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약철을 15일은 30일까지 늘려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품에 따라서 이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발전